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노란 M자 로고, 하루에 7천만 명이 방문하는 초대형 패스트푸드 왕국 맥도날드.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맥도날드를 창업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 이후 그들은 대중에게 잊혀졌습니다. 대신 53세까지 평범한 세일즈맨이었던 한 남자가 맥도날드를 손에 넣고 전 세계를 장악했죠. 이 남자의 이름은 레이 크록.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햄버거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그리고 정작 맥도날드를 만든 진짜 창업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패스트푸드 왕국의 탄생과 배신, 그리고 성공 신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절 레이 크록은 소다서와 악기를 팔며 장사에 눈을 떴습니다.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타고난 수완 덕분에 꽤 짭짤한 수익을 올렸고, 동네에서도 장사 좀 하는 녀석으로 통했죠. 학업을 그만둔 이상 생기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종이컵을 판매하면서 처음으로 세일즈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예상보다 큰 성과를 내자 점점 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는 여전히 그저 그런 세일즈만이었고, 기대했던 큰 성공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른 1954년, 53세의 레이 크록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시 레이가 영업하던 멀티 믹서기는 판매가 부진한 상태였고 하루에 한두 대 팔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가게에서 무려 6단나 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주문 실수라고 생각한 레이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어떤 식당이 믹서기를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한 그는 당장 차를 몰아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의 간판에는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작은 햄버거 가게였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맥도날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가게는 하루 종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레이는 점점 이곳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도로변에 자리 잡은 드라이브인 식당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를 탄 채로 빠르게 식사를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정작 현실은 달랐습니다.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리는 곳도 허다했는데, 주문을 받고 요리를 만들고 웨이터가 서빙하는 방식이 여전히 기존 식당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햄버거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직접 받아가는 방식을 도입한 건 물론 포크, 나이프, 쟁반 같은 식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메뉴는 종이에 포장해서 제공되었죠. 덕분에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쟁반을 반납할 필요도, 테이블을 닦을 필요도 없었으며 그냥 종이만 뭉쳐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햄버거를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했죠. 직원들은 라인에 맞춰 군대식으로 움직였고, 패티는 미리 정해진 시간만큼만 구워 일정한 맛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햄버거 한 개가 완성되는 시간은 단 30초. 즉 맥도날드는 빠르고 싸고 간편했으며 이곳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넘게 미국 전역을 돌며 수많은 식당을 봐왔던 레이 크록은 이 패스트푸드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가게 주인인 맥도날드 형제를 찾아가 이 놀라운 시스템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뜻밖에도 맥도날드 형제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미 14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맥도날드 형제의 시작은 뜻밖에도 햄버거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형제는 당시 급성장하던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아 LA 글렌데일에서 극장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영화보다는 영화관 앞에서 파는 핫도그가 더 잘 팔리는 현실. 관객들은 팝콘이나 핫도그를 사 먹으면서도 정작 영화 티켓은 잘 사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매일같이 텅 빈 객석과 북적이는 매점 앞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영화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핫도그 장사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었죠. 극장 운영은 적자였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영화가 아니라 배를 채울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자 형제는 이럴 거면 차라리 핫도그를 팔자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극장 사업을 접고 본격적으로 음식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형제는 캘리포니아 몰로비아 공항 근처에 에어드롬이라는 핫도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손님들은 뜨거운 바비큐 냄새에 끌려 자연스럽게 가게 앞으로 몰려들었고, 매장은 점점 윗소문을 타면서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형제는 더 큰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이번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로 가게를 옮기고 당시 떠오르던 드라이브인 식당 트렌드를 접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핫도그 가게에서 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바비큐 전문점으로 업종을 바꾸고 가게 이름도 자신들의 성을 따 맥도날드로 변경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맥도날드 페이머스 바비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의 실험은 계속됐습니다. 장사는 대박이 났지만 정작 맥도날드 형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바비큐라는 메뉴 특성상 조리가 오래 걸려 손님들의 회전율이 높지 않을 뿐더러 종업원들의 인건비와 27가지나 되는 재료비 때문에 막상 벌어들인 돈이 모두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형제는 가게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메뉴인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수만 남기고 나머지 메뉴는 모조리 정리하는 초광수를 두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손님이 몰려와도 주문부터 조리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면 소용이 없었죠. 형제는 주방을 다시 설계해 직원들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계산하고 마치 공장 라인처럼 주방을 개편했습니다. 직원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움직였고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매뉴얼화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혁신적인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설거지할 시간조차 아깝다. 그냥 종이에 싸서 주자. 그렇게 식기류 대신 종이 포장을 도입해 비품 비용을 대폭 줄였고 손님들이 직접 주문하고 픽업하는 방식으로 서빙 인건비까지 절감했습니다. 마침내 주문부터 픽업까지 단 30초 만에 받을 수 있는 최초의 패스트푸드 시스템이 탄생한 것이죠. 포크와 나이프도 없이 종이 포장으로 제공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에 처음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반발을 샀지만 빠르고 간편한 시스템 덕분에 곧 입소문을 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맥도날드 햄버거는 오픈 시작부터 가게 마감까지 단 1초도 손님이 끊기지 않는 초대박 맛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형제는 더 큰 성공을 꿈꾸며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에 약 10개의 분점을 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본점과 달리 지점들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어떤 곳은 햄버거 외에 엉뚱한 메뉴를 추가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재료를 멋대로 바꾸기도 했죠. 또한 주방 운영 역시 매뉴얼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관리가 엉망이 된 지점들은 본점보다 매출이 현저히 낮아지자 결국 형제는 본점인 샌 버나디노 맥도날드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고 본점 운영에만 집중하던 그때 운명의 인물 레이 크록이 등장한 것입니다. 레이 크록은 다시 한번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자고 설득하지만 형제는 이전의 실패 경험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빠르고 효과적인 패스트푸드 시스템과 일관된 품질, 저렴한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맥도날드라는 브랜드 네임과 골드나치가 주는 강력한 이미지가 미국 서민들에게 깊이 각인될 것이라 확신했죠. 또한 앞으로 고속도로 사업이 확장된다면 드라이브인이라는 장점을 가진 맥도날드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 형제는 매장명 유지, 메뉴 통일, 운영 방식, 골드나치 이미지를 사용하는 4가지 조건을 걸고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레이 크록은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레이 크록은 가장 먼저 1955년 4월 15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데스플레인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앞으로 수천 개의 매장이 똑같이 따라가야 할 기준점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맥도날드의 모토인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레이 크록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장에 출근했습니다. 매장 바닥이 더럽다면 고객이 다시 올 이유가 없다. 기름때 낀 조리대에서 만든 햄버거를 누가 먹고 싶어 하겠는가. 그는 새벽부터 나와 매장 앞을 청소하고 주문이 밀릴 때면 직접 햄버거를 굽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위상과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솔선수범했습니다. 그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데스플레인 1호점은 대성공을 거뒀고 샌 버나디노 본점처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인기 매장이 되었습니다. 첫 프랜차이즈 매장의 성공은 레이 크록에게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더 공격적으로 지점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 첫 매장을 오픈한 후 불과 4년 만에 맥도날드는 100호점을 돌파했고 이듬해인 1960년에는 200호점까지 개점하며 놀라운 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빠르게 확장될수록 레이 크록은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손님들로 붐비며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본사에 남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에게 받는 프랜차이즈 권리료가 너무 낮아 매장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였습니다.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레이 크록은 금융 전문가 해리 소너본을 찾아갔고 그에게서 뜻밖의 조언을 듣습니다.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소유해야 합니다. 레이 크록은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땅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즉 본사가 미리 땅을 매입하고 점주들이 매장을 차리려면 무조건 본사가 소유한 땅에서 운영해야 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물론 점주들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부동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과는 별개로 맥도날드 매장이 들어설 부지를 본사가 직접 매입한 뒤 점주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이제 점주들은 맥도날드 브랜드가 아니라 땅을 소유한 레이 크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맥도날드 형제는 여전히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프랜차이즈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권한을 점점 잃어갔죠. 결국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의 이름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권을 장악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설 토지를 하나둘씩 소유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단순한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거대한 부동산 기업으로서의 맥도날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반면 여전히 샌 버나디노에 단 한 개 매장만 운영하고 있던 맥도날드 형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매장들이 점점 레이 크록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61년 형제는 270만 달러의 현금과 연 매출 1.9%를 받는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매각했고 이로써 맥도날드는 완전히 레이 크록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햄버거를 팔았지만 레이 크록은 땅을 소유하며 시스템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물론 두 형제에게 지급된 270만 달러는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이후 맥도날드가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더욱이 계약 당시
구두로 합의된 연 이익 1.9%의 조건이 서명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바람에 맥도날드 형제는 이후 맥도날드의 성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떠난 두 형제는 이후 더 빅 M이라는 새로운 햄버거 가게를 열었지만 레이 크록은 이 가게 근처에 맥도날드 지점을 세우며 강력한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빅 M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맥도날드 형제의 삶은 엇갈렸습니다. 형인 모리스 맥도날드는 사업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건강 악화로 인해 197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동생 리처드 맥도날드는 1998년까지 생존했으며 이후 조용히 삶을 마감했습니다. 리처드는 공식적으로 레이 크록을 비판하지 않았지만 두 형제가 맥도날드의 성공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맥도날드는 완전히 레이 크록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확장된 매장들이 동일한 시스템과 서비스, 그리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1961년 프레드 터너와 함께 햄버거 대학교를 설립하여 직원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했습니다. 햄버거 대학교는 운영 첫해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까지 약 30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맥도날드 전용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장의 운영, 품질 유지, 고객 서비스, 재료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는데 교과서로 쓰이는 맥도날드 매뉴얼북은 약 700페이지 분량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라는 하나의 장르를 창조한 셈입니다. 레이 크록의 공격적인 확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맥도날드의 황금아치가 교회의 십자가만큼 미국 전역에 세워지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후 1967년 푸에르토리코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1971년에는 네덜란드 잔담과 일본 도쿄에 매장을 세우며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같은 해 맥도날드를 대표하는 메뉴인 빅맥이 출시되었고 출시 1년 만에 50억 개 이상 판매되며 맥도날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6년 맥도날드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했고 전 세계 22개국에 4,2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듬해인 1977년 레이 크록은 회장직을 프레드 터너에게 넘기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프레드 터너는 맥도날드 1호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출신이었지만 레이 크록의 눈에 띄어 빠르게 승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맥도날드는 매장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세계화에도 성공했고, 이 시기에 치킨 너겟, 해피밀, 에그 맥머핀 등 새로운 인기 메뉴들이 출시되었습니다. 한때 맥도날드 제국을 구축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레이 크록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뇨와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지병을 앓던 그는 결국 1984년 1월 14일 뇌졸중으로 인해 향년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53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세계적인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사업가 레이 크록. 그는 나의 성공 비결은 재능도 학벌도 아닌 끈기라고 말하며 성공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음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의 경영 방식과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며 평가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맥도날드 형제와의 계약 문제, 더 빅 M과의 경쟁 논란, 40년간 함께한 아내와 이혼 후 맥도날드 지점장의 아내였던 조언과 재혼한 개인사 등 그의 도덕성과 윤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화 과정을 다룬 영화 더 파운더가 개봉하면서 레이 크록의 복합적인 면모를 조명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작은 햄버거 가게에 불과했던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인물은 맥도날드 형제가 아닌 레이 크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맥도날드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작은 패스트푸드 가게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레이 크록은 강한 추진력과 독특한 경영 철학으로 그가 성공을 위해 어떤 방식이든 서슴지 않았던 인물임을 보여주었죠. 2025년 현재 맥도날드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수만 개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이 크록이 말했던 맥도날드 매장이 교회의 십자가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꿈은 현실이 되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햄버거 가게를 넘어 미국 문화의 상징이 된 맥도날드와 레이 크록의 이야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